그러면 부장님하고 김종민하고 저기 윤원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박경민 예, 반갑습니다. 예, 매 20차 정책조정회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들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반에 당정 간에 폭력,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당정회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정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등 비리가 선수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인의 인식을 가치하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육성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체육계 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 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와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여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게 해서 선수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는 20년 이렇게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연장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 조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인력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 달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포츠 인권 교육 과정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체육단체 임신 및 심판 등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선수 지도자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한체육회 등의 주요 위원회 인권 전문가 및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며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좀 됐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사단에서는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며, 그리고 두 번째, 체육계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적 방안을 공고하며, 그리고 세 번째, 일부 종목 등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 공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담당 부처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정은 체육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적주의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민간합동위원회는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논의할 주요 과제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체육선수들에게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체육단체, 조직사회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것들입니다. 이외에 당정은 체육계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법률 지원 체계를 수립함과 아울러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정이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주요 과제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현재의 소년체전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과 주문이 있었고, 이런 폭력과 성폭력에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방치되고 문제가 제일 원인 중에 하나인 중학교 체육학습시설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감독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에 대한 검토 등보다 폭넓은 앞으로 스포츠 혁신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의견 개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체육계의 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및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상은 오늘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강정회의에 논의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고요. 네, 다음은 또 방금 전에 어제 있었던 이호도 인근 해상의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에 대한 합참 군사지원본부로부터의 저희들이 오늘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식 행동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어제 14시 공산국령 이호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인 배조영함을 향해 약 540m의 거리, 약 60m 고도로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또다시 자행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20일 당시 조난당한 북한 어선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업무를 하고 있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도발적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입니다. 그런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과 관련하여 한일 간 오해 해소에 주력하고자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난 1월 18일에 이어 1월 22일까지 우리 해군 함정에 의도적 근접 위협 비행을 자행한 점에서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둘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더 이상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군사 대국화,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버리기를 요구합니다. 한일 관계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당의 청계특위 판사를 맡고 계시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그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제가 이 정례특위 인사를 맡으면서 이 선거법 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안과 방향 위주로 최대한 말씀드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정쟁으로 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반박이나 문제점 지적을 최소화해서 해봤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우리 협상 방침으로 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마 1988년 현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집권 여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 중에서는 가장 개혁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물론 이 안에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개혁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개혁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나 야 3당의 반응을 보면 일단 내용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일단 틀리고 일단 너무 무례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몇 달에 걸친 숙고 끝에 결단을 해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가짜니 국민이 짝퉁이라는 그런 정치 공세를 남발하는 걸 보고 과연 선거법 개정 의지가 있느냐, 협상과 타협과 합의의 의지가 있느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느냐, 이런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이 제안한 제도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것은 결국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데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공천으로는 비례대표제를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왜 확대하냐? 이게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되 공천제도는 민주적으로 확고하게 개혁하자. 이게 우리 당 안의 핵심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문제점 중에서 지역구 의원들로만 대부분 구성이 돼서 지역구 정치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갖고 있는 민심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이 지역구 선거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 선거를 유지하되 이 지역구 선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사회적 다양성, 다양한 국민들의 민심, 청년, 여성,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민심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단, 공천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와 공천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당신들의 정치 인생을 다 던져서 이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자 그렇게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게 우리 민주당입니다. 우리 민주당만이 아니고 모든 정당들이 이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할 정당이 없습니다.
이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적용을 하면 각 정당이 취약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대표의 절반까지 2대1로 하고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결단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너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논의 과정에서 225대 75도 생각을 해보고 240대 60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역구를 10명을 줄이든 30명을 줄이든 50명을 줄이든 작은 계획에서 큰 계획이든 어떤 지역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0명을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10명을 줄이면 이게 개혁이냐? 이게 그 이해관계 조정 아니냐? 그러면 그 지역구 줄어든 10명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내에서 판단할 때 53명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개혁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안을 내놔야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이 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런 판단에서 2대1 비율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축소가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뭐 성의가 없다. 뭐 그냥 가짜 협상아니다. 그냥 정말 무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론복합 선거구제 얘기합니다. 지역구 53석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당이 도론복합 선거구라는 게 뭡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선거구를 다 바꾸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흔드는 안에 그걸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3당은 지역구를 220석 줄이자고 그래요. 33석 줄이는 거 아닙니다. 33석은 되고 53석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말이 됩니다. 농촌 지역구가 넓어진다고 야당에서 7개 시군구 복합 선거가 나온다. 전 정말 불성실합니다. 우리나라에 복합 시군구 선거구가 5개 선거구가 2개가 있고 4개 시군구가 합쳐진 선거구가 8개가 있습니다. 200대 100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4개 선거구, 4개 복합 시군구가 2개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8개는 워낙 인구수가 많아서 전혀 조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6개, 7개 선거구가 나오질 않아요. 지난 90년대 이후에 우리 선거제도를 개혁한 모든 나라들은 다 지역구를 수십 석씩 줄여서 개혁을 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995년에 뉴질랜드가 이른바 독일식 연동제로 개혁을 했습니다. 이때 지역구가 99석이었는데요. 65석으로 34석을 줄였습니다. 30% 이상을 줄였습니다. 자, 99년에 일본이 선거제도 개혁을 했어요. 지역구가 500석이었습니다. 300석으로 200석을 줄였어요. 2012년에 헝가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지역구가 176석이었습니다. 106석으로 70석을 줄였습니다. 지금 영국이 650석입니다. 지역구가. 영국이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내놨는데 600석으로 줄이는, 50석을 줄이는 개혁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지역구 10석 줄이는 개혁이다. 이거 국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결단하자고 안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야3당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의원 정수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 개혁을 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국민 80%가 반대하는 김정민 의원님 조금 예, 아니, 그런 개혁안을 이걸 민심 그대로 개혁하는 민심 반대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몰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국민 80%가 반대하는 안을 어떻게 우리 정치권이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국회가 좀 개혁을 하고 지역구 축소해서 뭔가 기득권에 대한 결단도 하고 그런 합의 위에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지역구부터 먼저 의원 정수부터 먼저 늘리자. 마지막으로 우리 연동형에 대해서 야삼당이 이게 짝퉁이다, 문이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야삼당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고 연동형을 독일식으로 하자. 자, 이렇게 되면 이 늘어난 정수가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 야삼당으로 갑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의장님, 잠깐만요. 마지막에. 이제 독일식 연동제가 어떤 제도냐면 정당 득표로 지역구 선거를 나가지 않고 정당 득표가 있으면 다 의석 배분을 해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독일이 좌파당, 녹색당, 자민당, 독일 대한당이 4개 소수 정당들이 이 정당 득표율로 거의 지역구 의석을 못 얻고 비례 의석만 가져갑니다. 이 4개 정당이 지금 15년 동안 4번의 총선에서 가져간 의석 비율을 다 합치면 33.3%입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이 소수당들이 비례 의석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게 독일식 연동입니다.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3당에다가 만약 이 독일식 연동제 하면 한 2개 정당 정도 더 나올 겁니다. 그 정당들이 독일 제도로 가면 33%를 비례 의석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대1로 하는 게 33%입니다. 100석 늘리고 330석 늘려서 110석 비례대표 늘리면 그게 33.3%예요. 그거 다 소수정당이 가져가고 다수정당은 지역구 정당, 소수정당은 비례정당. 이런 기형적인 제도가 가능합니까? 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의원 정수 확대해서 소수정당 당리당략 채우자.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전 더 이상 국민들 속이지 마시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 한국에 맞는 개혁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할 말은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민 의원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지금 느낀 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할 겁니다. 여러 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동근 의원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신동근 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50클럽에 들어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또 가계부채 등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추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공정경제 전략 추진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 입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기업의 경제 반영은 매번 바닥권입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기업 경영의 성숙도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혁명, 배임, 뇌물공여, 분식회계, 불법 증여, 협력업체와 불공정 거래, 갑질 등은 거의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해서 사회이사제에 내부거래위원회를 두게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저멋대로 전형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을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의 스튜디오 10 코드입니다. 일부에서는 스튜디오 10 코드에 대해 연금 사회주의, 반칙이라고 음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더 나은 자본주의, 더 나은 시장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반칙이 아니라 대기업의 눈치 보는 일이 없이 잘못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스튜디오 10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협력 이익 공유대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야당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초기 관련해서도 현직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어지는 고발 행위와 관련해서 이번 정부는 그것을 쟁점화해가고 있습니다. 그 고발 행위 쟁점화의 결과물은 아베의 지지율이 4% 올랐다고 나타났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도발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를 써서는 길게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역 집단 유행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역이 좀 집단적으로 발병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일을 기준으로 2건의 집단 발병으로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06년에 퇴치 선언을 하면서 사라진 이 홍역이라는 감염병이 최근에 유럽과 동남아 등 해외 유입을 통해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어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강화는 물론 방역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특정 지역의 백신 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어린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MMR 백신은 올해 기준 공급 예상량이 약 130만 도주로 연간 소요 예상량인 110만 도주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약 15만 도주, 2월 중순까지 29만 도주가 추가 유통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44만 도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가 추가 승인을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에서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입 물량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 시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개인위생을 좀 철저히 하시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정책조정회의를 공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죠.